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수키입니다. 나이는 환갑을 막 넘겼고 남편과 함께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한 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제 맘에 쏙 들어왔으니 말이지요. 남편 박태석과 함께 시장 골목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며 눈물 젖은 떡을 떼어 먹던 시절에도 아들 박지훈 얼굴 한번 보면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런 귀한 내 아들이 엄마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며 수줍게 웃으며 아들이 데려온 아이가 바로 윤서아, 지금의 제 며느리입니다. 첫인상부터 참 반듯했어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단아한 기품이 흘렀고 무엇보다 눈빛이 참 맑고 선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그 모습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훈 씨가 두 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저도 지훈 씨처럼 시부모님 존경하며 잘 모시겠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데 서아는 스스럼 없이 저희를 어머님, 아버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넉넉지 못해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해드린 게 아니라면서 지훈 씨 부모님은 꼭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다고 말할 땐 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정말 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떡집에 나와 어머님, 힘드신데 제가 할게요. 떡매를 쥐었고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제가 더 어머님 일을 도우며 잘할게요. 그리 속삭이며 핸드크림을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라 표현은 안 했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서아를 바라보는 눈빛에 대견함이 가득했죠. 아들 지훈이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엄마, 둘이 진짜 친 모녀 같아. 내가 질투나려고 하네. 서아 예뻐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좋았고 그렇게 서아는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겪어온 가난의 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서러워하며 시작하는 결혼 생활만큼은 막아주고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평생 떡을 팔아 모은 적금과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줄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 약속을 잡은 어느 날 저녁, 저희는 지훈이와 서아를 고급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 예뻐 보이는 서아의 얼굴을 보며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아야,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너랑 지훈이 결혼하면 집 한 채는 우리가 해주고 싶구나. 제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아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란 얼굴이었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과 남편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던 서아의 눈에 이내 투명한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그럼 너희들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는 게 우리 소원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 무심한 척 한마디 거들자 서아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넙죽 엎드리려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 일으켜 세우자 서아는 제 손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두 분께 진짜 딸이 되어서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게요. 그때 서아의 눈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맹세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진짜 딸이 생겼다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정말 제게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친딸보다 더했죠. 주말마다 떡집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제 건강까지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무릎 관절에 좋은 영양제라며 한 알음 사다 안기고 제가 좋아하는 팥을 듬뿍 넣은 찐빵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정성의 남편은 아들보다 낫다며 껄껄 웃었고 저는 입이 귀에 걸렸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약속대로 아파트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평생 부은 적금과 예금을 깨고 가게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아쉬움보다는 곧 새 집에서 행복하게 웃을 아들과 서아를 생각하면 그마저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걸어 애교를 부렸지요. 어머님, 오늘은 어떤 가구를 봤는데 너무 예뻐요. 같이 가서 보면 좋겠는데 시간 어떠세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는 서안의 부모님을 뵌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저렇게 착한 딸을 키운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죠. 그런데 상견 며칠 앞둔 어느 날 남편의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과는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는데 몇 년 전부터 전도 유망한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권유해 왔었죠. 남편은 내키지 않아 했지만 친구는 딱 6개월만 묻어두면 원금의 2배는 보장한다며 매달렸는데 도리어 제가 혹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한번 과감하게 투자해봅시다. 종수 씨가 어떤 사람인데 설마 우리한테 거짓말 하겠어? 아파트 잔금 치르기 전에 잠깐만 넣었다 빼면 애들 혼수라도 더 좋은 걸로 해줄 수 있잖아. 그래도 나는 좀 걱정이 되어서 평생 떡만 만들어 온 우리가 뭘 안다고 사업에 돈을 넣겠어. 내가 잘 말할 테니 그냥 모르는 척 합시다. 만약 진짜 2배를 벌 수 있다면요. 집값도 많이 올랐고 애들 뭐라도 더 해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만한 기회가 또 어디 있다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제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계약금을 제외한 여윳돈 전부를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한 후 유난히 가벼운 마음으로 상견례에 참석했고 역시나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서아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분들이셨어요. 부족한 딸을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가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아닙니다. 제가 복이 많아 서아 같은 딸을 얻었지요. 저희 아들이야말로 많이 부족한데 사위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은 저희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안사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허나 문제는 아들 결혼식 일주일을 남기고 터졌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곧 연락이 올 거라고 애써 태연한 척했죠.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친구의 사무실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아들 집을 사주기 위해 마련해둔 그 피 같은 돈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보, 어떡해. 애들 집 살 돈인데 다 내 잘못이야. 애들이 실망 많이 할 텐데. 어쩔 수 없잖아. 당신도 나쁜 뜻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을 얘기하면 애들도 이해할 거야. 당장 아파트 장음을 치를 날은 다가오는데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차마 서아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실망한 얼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과 함께 지훈이와 서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4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우리가
집을 해줄 수 없게 됐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계약까지 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기를 당해버려서 미안하구나. 다 내 잘못이다. 너희 아빠 말만 들었어도. 제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지훈이가 놀라 제게 물었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아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괜찮아, 엄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끼리 열심히 벌어서 시작하면 돼. 그치, 서아야? 지훈이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서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아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더라도 달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 어머니.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보다 더 큰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우리 서아는 속이 깊구나.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실망이 클 텐데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는구나. 저는 서아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던 서아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떡집에도 더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요.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되어도 예전처럼 살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집을 해준다는 말에 얼마나 큰 기대를 했을까? 그 실망감을 감추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서아의 눈치를 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아들 내외는 서로가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빌라의 월세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번듯한 아파트를 사주겠다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아 서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는 제 앞에서는 여전히 웃는 얼굴을 하려고 애썼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거리감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아가 제게 보여준 이해심과 미소가 깨지는 순간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이 단순한 실망감이 아니라 배신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결혼한 후 처음 맞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생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는데도 지훈이와 서아가 저녁이라도 함께 하자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아의 손에는 제 몸만 한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요즘 길에서 흔히 보이는 번쩍이는 로고가 박힌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어머님 생각하면서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서아가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떡집 일 때문에 시장 가방이나 에코백만 들고 다니던 제가 보기에도 무척이나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죠. 세상에 서아야. 아니 이게 무슨 가방이야. 너희 살림도 팍팍할 텐데. 아니 뭘 이런 걸 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할 텐데 이런 고가의 선물을 준비한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죠. 그런데 서아는 제 말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뭐 집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친구분들 만나실 때 기죽지 마시라고요. 야, 우리 소아통 크다. 엄마, 며느리가 주는 선물이니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아들 지훈이지 안 사람 어깨를 감쌌고 남편은 옆에서 돈 아껴 써야지. 뭘 이런 걸 샀냐 면서도 내신 며느리를 기특해 했습니다. 집은 못 받았지만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겠지. 저런 말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며느리가 건넨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우리 서아 통 크다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서아의 마음이 예뻤고 우리 사이에 있던 서먹한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서아가 사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가방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수키야, 너 개 탔냐? 아들이 사줬어? 아유, 효자 돋네. 저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줬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속이 깊어. 한참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명품에 대해 잘 아는 친구 하나가 제 가방을 유심히 뜯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키야,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이 가방 아무래도 가짜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아이인데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가짜를 사다 주겠어? 나도 그렇다고 믿고 싶긴 한데 여기 문양도 그렇고 바느질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건 짝퉁 같아서. 친구는 가방의 박음질 상태나 로고의 미세한 모양, 가죽의 질감 같은 것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얼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모임은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아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어. 어쩌면 자기도 속아서 산 걸 거야. 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의심이 싹트고 있었죠. 집은 못 받았지만 이라고 말하던 서아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찝찝함을 견디지 못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함께였죠.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혹시라도 서아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아야, 혹시 생일날 사준 그 가방 말이다. 어디서 산 거니?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서아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듯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그게 가짜는 아닌가 해서 네가 속아서 산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상냥하고 맑은 얼굴은 온데간데 가짜면 뭐 어때요, 어머님? 제가 그 비싼 걸 어떻게 사요? 제 딴에는 어머님 기 살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없는 살림에 이 정도 성의 보였으면 고맙다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짜를 사온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어머님, 이건 정품은 아니지만 모양이 예뻐서 사왔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줬더라면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기쁘게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만든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성의를. 성의요? 솔직히 어머님이 집만 사주셨어도 제가 이런 걸로 고민했겠어요? 백화점 가서 진짜 사드리고도 남았죠.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저도 정말 서운해요. 서아는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소리치더니 획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저건 아니라고. 네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주겠지. 하지만 지훈이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서아도 나름대로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냥 모른 척하고 좋게 받아주지 그랬어. 굳이 우리 불러서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상처와 모멸감보다는 아내의 심기를 살피는 게 먼저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아들은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아내를 달래주러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어쩌면 제가 그토록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어쩌면 처음부터 제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 역시 더 이상 온전한 내 아들이 아니라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가짜 가방 사건 이후 저와 서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졌습니다. 서아는 제 앞에서 더 이상 살갑게 굴지 않았고 저 역시 며느리의 얼굴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의무적으로 걸려오는 남부 전화는 서로에게 고역일 뿐이었죠.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그래, 너도 잘 지내지? 건조한 대화 몇 마디가 오가면 금세 통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내가 어른인데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아직 애들이 뭘 알겠어. 저는 일부러 아들 내외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잔뜩 해서 신혼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서아가 좋아하던 과일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맙다는 말은 하면서도 예전처럼 제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을 대하듯 깍듯하게 그러나 차갑게 저를 대할 뿐이었죠.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 지훈이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서아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면 엄마, 또 왜 그래? 서아 피곤하게 하지 마. 지 아내를 감싸고 돌기 바빴습니다. 한 번은 떡집 일이 너무 힘들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째 가게에 나오지 못해 저 혼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찌고 배달까지 하려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아들, 혹시 주말에 시간 되면 가게 좀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아, 엄마, 어떡하지? 이번 주말에는 서아랑 여행 가기로 약속했는데 장모님이 서아 몸보신 좀 시키라고 용돈을 주셔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픈 아비나 고생하는 어미보다 장모님이 챙겨준 돈으로 떠나는 아내와의 여행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결혼이라는 게 원래 아들을 이렇게 남의 남자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아의 행동은 괘씸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집을 못 해줘서 저러는 거다 라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아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이제 가정을 이룬 놈인데 아내를 챙기는 게 당연하지라며 억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제 아들 앞에서조차 제 감정을 숨기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당신이 먼저 며느리한테 잘해줘. 그래야 며느리도 마음을 열지. 이런 답답한 소리만 했고요. 누구 하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아가 와서 도울 거라 생각하고 배추백 포기를 절여 놓았죠.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서아는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낑낑대며 배추를 씻고 있는데 지훈이가 혼자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 서아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이야. 저는 덜컥 걱정이 되어 어디가 아프냐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그저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얼버무리더군요. 저는 아픈 며느리를 오라고 할 수는 없어 너라도 남아서 일을 좀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아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 혼자 두면 어떡해. 엄마 혼자 할 수 있지? 나 금방 죽만 끓여주고 올게.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지훈이는 스피커폰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아직도 안 했어? 나 심심해 죽겠어. 거의 다 됐어. 엄마가 김장하느라 바빠서 다 붙잡고 안 놔주네. 조금만 기다려. 아, 진짜. 그냥 대충 아프다고 하고 빠져나오라니까? 그깟 김치가 뭐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김장을 해 먹어? 사 먹으면 되지. 어머님도 참 기운이 남아도시네. 영양제가 필요가 없다니까. 참 보면 유난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프다던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쌩쌩했고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서아의 투정을 오히려 다정하게 받아주더군요. 알았어. 우리 서아 심심했구나. 내가 얼른 죽 끓여서 갈게. 조금만 참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픈 것은 거짓말이었고 김장하기 싫어 꾀병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내 아들이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제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유난스러운 시어머니로 만드는 아내의 말에 토 한 번 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 냄비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뒤 저는 절여진 배추더미 앞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금에 절어 축 늘어진 배추의 모습이 꼭 제 신세 같았습니다. 서해에 대한 원망보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훨씬 더 크고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장 사건 이후 저는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제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제 입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지훈이와 서아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서아는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김장 때문에 몸살 나신 거예요? 진작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하필 그때 아파서.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저 아이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행동에 서아와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엄마 왜 그래? 서아가 걱정돼서 왔는데. 아들이 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김장하기 싫어 둘이 짜고 나를 기만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정말로 아들을 영영 잃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니 그만 가보라고 등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을 주지도 상처받지도 말자고, 그저 남들처럼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얼굴 보고 사는 딱 그 정도의 사이로 지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 생각에 설렜겠지만 이제는 그저 피하고 싶은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설날 아침이 되자 아들 내외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세배를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세뱃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본격적인 명절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점심때쯤 들이닥칠 예정이라 저는 쉴 틈도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들도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서아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거실 소파에 가장 편한 자리에 드러눕다시피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데도 그 아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보다 못한 동서가 제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형님, 며느리는 안 부르세요? 지금 바빠서 손이 부족한데. 며느리가 눈치가 없네요. 요즘 애들 다 귀 자라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네요. 시댁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제가 참다 못해 거실로 나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이리 와서 전 부치는 것 좀 거들지 않으련?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저 기름 냄새 맡으면 속이 울렁거려서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럼 상이라도 좀 닦아다오. 곧 손님들 오실 시간이다. 그제야 서아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참기 힘들다는 듯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상냥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고 상당히 되바라진 얼굴이었지요. 옆에 동서들도 그런 서아의 모습에 당황해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서아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잘못이 없다는 듯 따박따박 따져가며 논리적인 척 제게 대들었지요. 어머님이 약속대로 저희 집만 해주셨어도 제가 기분 좋게 알아서 명절와서 일하겠지요. 그리고 어머님, 요새 제 친구들은 다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남편이랑 오붓하게 여행 가고 하던데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서아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언제 왔는지 화가 난 듯 제 대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남편은 돌연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쳤죠. 왜요, 아버님? 제가 틀린 말 있어요? 아, 약속은 어머님이 먼저 어기셨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게 누군데요? 집도 안 해주셨으면서 며느리 도리는 다 받으려고 하시는 것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황당한 남편은 당돌한 며느리의 태도에 기가 찬 듯 어이없게 바라봤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대신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손님들 오실 시간 다 됐잖아.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대드는 이 아수라장에서 제 아들은 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 그리고 평생을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지훈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서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아야, 그만 방에 들어가 있자. 그 모습에 서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들의 손에 이끌려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동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고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들이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명절을 망칠 순 없었기에 감정을 꾹 추스르고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아주버님. 어서 오세요, 형님. 아유, 올해도 고생하네. 그래도 올해는 며느리까지 있어서 동서가 편하겠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적 손님들을 맞고 음식을 내고 술을 따랐지만 친척들은 제 속도 모르고 며느리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을 알고 있는 동서들이 수군대었고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애써 입꼬리를 더 끌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안방문은 점심 내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친척들에게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집에는 설거지거리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동서들이 뒷정리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장롱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의자를 밟고 올라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의 첫 장에는 갓 태어난 지훈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첫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속의 저는 언제나 아들의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아들이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앨범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아들에 대한 원망과 제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게 됐나? 내가 너무 부족한 어미라서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과 서름으로 엉망이 된 초라한 늙은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수키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아니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을 겁니다. 저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은 이제 끝낼 겁니다. 그날 밤 착한 엄마 오수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냉정한 새로운 오수키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방역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습니다. 주방으로 가니 남편이 어색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모양입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밥솥에서 밥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딱 2그릇만요. 제 것과 남편 것. 남편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제 집마냥 인사 한마디 없이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아 TV를 켰고 지훈이는 부엌으로 와서 찬장을 뒤적였습니다. 엄마, 밥 없어? 아들의 물음에 저는 먹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밥은 없어. 네 안에 밥도 없고. 지훈이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아도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야?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다. 어제 네 아내가 뭐랬니? 집도 안 해줬으면서 며느리 도리는 다 받으려고 한다고 했지. 맞는 말이다. 그러니 나도 이제 어머니 노릇 안 하련다. 어머니가 아니니 며느리 밥 차려줄 이유도 없지 않겠니? 제 말을 들었던지 서아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어른이 되셔서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어른한테 속이 좁다는 말이 뭐냐? 너는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 어려운 줄 모르고 그런 막말을 해. 뭐라고요? 왜 가만히 있는 저희 친정을 갖다 대세요? 여보,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 엄마, 왜 그러시는데요? 갑자기 이러면 저도 소아도 당황스러워요. 아들은 아니나 다를세라. 며느리가 잘못한 걸 뻔히 알고도 며느리를 두둔했고 저는 맘을 단단히 먹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래, 서아야. 네 말이 맞다. 내가 한 입으로 두말했지. 집 사주겠다는 약속 못 지켰어. 그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 의외의 사과에 서아와 지훈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한 입으로 두말한 게 어디 나뿐일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니? 평생 딸처럼 자라겠다고,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 약속은 어디 갔지? 가짜 명품 가방으로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명절엔 손가락 하나 깠다가 나는 게 네가 말한 딸처럼 자란 거였니? 서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건 어머님이 먼저 약속을... 그리고 너 결혼식장에서 뭐라고 맹세했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우리 집안이 잠깐 가난해지니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약속을 깨버린 건 바로 너야. 집 한 채에 네 모든 약속과 양심을 팔아넘긴 거지. 제 시선은 아들 지훈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제 기세에 눌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넌 네 어미가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내 뒤에 숨어 입을 닫았지. 넌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여자, 어머니와 아내 모두에게 비겁한 남편이자 불효자식일 뿐이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약속과 계산을 좋아하니 나도 그렇게 해주마. 내가 집을 못 해준 값으로 너희는 며느리 도리, 아들 도리를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럼 나도 시어머니, 어머니 노릇 그만하련다.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앞으로 집안과 연락 끊고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도 좋고 그게 서로 편할 것 같구나.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엄마, 지훈이가 경악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서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늘 참고 웃어주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리고 너 서아야.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일 생각 마라. 제사에도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오지 마.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이제 계산만 하고 살자. 남남처럼.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친 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 서아에게 바친 목소리, 남편이 두 사람을 꾸짖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신발도 짐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저를 위해 차려놓은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밥이 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잃어버렸던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은 안도감과 후련함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이 전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집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몸이 고단하니 잡생각이 사라졌고 땀 흘려 번 돈으로 남편과 단둘이 소박한 저녁을 먹는 일상이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서아의 등살에 못 이겨 연락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이겠지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에게 매달릴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떡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 제 사부인이었습니다. 사부인, 저 서아 엄마예요.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딸을 쫓아낸 시어미에게 무슨 좋은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겠나 싶었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건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 혹시 우리 서아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요새 며칠 애가 집에 와 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을 안 해서요. 혹시 박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한 건가 해서요. 사돈의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서아가 친정에 가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 이유를 제게 묻는 사부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서아가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네?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절날 있었던 일을 아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아가 제게 어떤 막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사실까지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사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사부인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사실은 서아 때문에 속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저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집안이 가난해서 고생하며 자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외동딸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자기 분수를 모르고 허영심만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카드비 때문에 저희가 몇 번이나 막아줬는지 모릅니다. 박서방이 성실하고 착해서 결혼하면 정신 차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부인. 저는 사부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아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그런 딸의 본성을 알면서도 제게 숨긴 사돈 내외에게 2번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딸의 카드빚과 허영을 감당해줄 부잣집 시댁을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딸처럼 아끼고 가엾게 여겼던 며느리의 모습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되고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동정심 유발 전략부터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 연기까지 참으로 깜찍했지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사부인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말없이 술잔만 비웠습니다. 아휴, 며느리 참 예쁘게 봤는데 우리가 제대로 뒤통수를 한 대 맞았건. 참 그래서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 속은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의 타박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도 저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며느리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며느리 아들 잘못에도 그저 집 못해준 게 미안해서 끝까지 제 자신을 탓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련에 시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분노는 더 명확한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기만한 사기극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아가 결혼 전에 졌다는 카드빚 내역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제 아들 지훈이가 갚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집안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떡집 단골 손님 중에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분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미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아들 지훈이의 대출 현황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혹시 알아봐 줄 수 있겠냐고요. 며칠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결혼 직후 아내 서아의 카드 빚을 갚아주기 위해 제2도 금융권에서 큰돈을 대출받은 상태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아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죠. 결국 서아는 결혼 전부터 있던 자신의 빚을 시댁이 사주는 집담보로 대출받아 갚으려 했던 것이고 그 계획이 틀어지자 남편에게 빚을 떠넘긴 셈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순에 빠진 녀석이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혼자서 그 무거운 빚을 감당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토록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동정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제게 한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아들이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니? 잠깐 좀 보자. 제 목소리가 하도 단호해서인지 아들은 군말 없이 제가 말한 장소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낯빛은 어둡고 살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대출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지훈이는 서류를 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윤서아 카드빚 네가 갚아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네 아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편을 들었던 거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섭섭한 게 아니야. 화가 나는 거지. 네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냐는 거다. 네 아내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네가 가장 잘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도 넌 나와 네 아내를 한자리에 앉혀놓고 네 아내가 나를 기만하도록 방치했어. 그게 내가 너한테 가장 실망한 부분이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던 지훈이는 젖은 목소리로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아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혼하면 정말 잘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믿었어. 엄마한테 집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우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야. 너도 네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만 했지. 그 대가가 뭔지 이제 알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처음에는 몰랐는데 갈수록 서아랑 사는 거 좀 힘들어.
다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너무 지쳐서. 막상 제게 엄마라고 매달리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받아주면 이 녀석은 평생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뒤에 숨으려고만 할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인생이다, 지훈아. 네 가정을 지키든 깨뜨리든 이젠 그건 네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이 문제는 네 스스로 해결해봐라. 나는 네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서 온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지훈이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설득 좀 해달라.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찾아뵙고 무릎 꿇고 빌겠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과 사과가 더 이상 제게는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떡집 문을 열고 떡을 찌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꼭 맞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보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더 이상 밤에 잠을 설치지도 않았고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던 분노도 옅어졌습니다. 그들이 없는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결국 서아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서아의 빚 문제와 거짓말들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될 일이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단둘이 여행이나 가볼까? 여행 좋죠. 근데 늘 가게 때문에 피곤해하면서 여행 갈 정신이 있어요? 그냥 나도 당신한테 너무 돈돈거리며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젊었을 적에 열심히 일했는데 이젠 남은 인생이나마 즐기면서 살다가 가야지. 백화점 쇼핑도 한번 가자고. 내가 진짜 명품백도 하나 사줄게. 그거 하나 못 사주겠어 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참에 남편은 중고로 캠핑카 한 대를 구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아기자기하게 부엌도 있고 물도 나오고 침대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지요. 저희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저희를 위한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전국을 여행하는 게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나저나 당신 캠핑카 운전은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젊었을 때 버스 운전도 했잖소. 남편은 소년처럼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희의 첫 목적지는 정동진이었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지난 일 동안의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서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집을 약속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혼자 작은 원룸을 얻어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 어디야? 아빠랑 여행 중이다. 바다 보러 왔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 그래서 엄마한테 예전처럼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해주는 아들이 되어주고 싶어서.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마운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소리 말고 그냥 너도 네 인생 똑바로 살면 그게 효도하는 거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네가 원하는 삶 살면 그게 엄마는 제일 자랑스럽고 행복한 거다. 그럴게 엄마. 아빠한테도 안부 전해줘요.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넘어져도 보고 깨져도 보면서 단단한 어른이 되어가겠지요. 저는 그저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줄 뿐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부신 일출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손으로 직접 잡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